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40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 역시 우리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한능검에서도 적어도 한 문제 그리고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강의가 되겠지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의열투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은 한 명이 가서 누군가를 처단을 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의열투쟁이 되겠지요. 순서대로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시작할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과 그리고 의열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무장 독립전쟁은 군대 대 군대로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열투쟁은 007과 같은 제임스 본드 같은 한 사람이 요원이 가는 거에 딴 가가지고 권총으로 일본에 적에 아주 중요한 누군가를 쏘거나 아니면은 폭탄을 던져서 거기를 날려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의거투쟁이 바로 의열투쟁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겠어요? 무장 독립전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의열투쟁을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장 독립전쟁을 우리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이 무장 독립전쟁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외에서의 무장 독립전쟁은 1910년대에는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또 무관학교 만들고요. 그리고 조금씩 독립군을 양성을 해가지고 힘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부터 일본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장 독립전쟁의 출발은 1920년부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시작된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간의 화살표를 이렇게 슉 한번 나누어 보면요. 한 요 정도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서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 일제강점기는 1910년에 시작을 했지만은 무장 독립전쟁의 시작은 192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1920년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무장 독립전쟁은 당연히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갑니다. 1945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요. 1925년 요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925년이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운데를 또 하나 이렇게 탁 나눠요. 탁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1934년, 1935년, 34년에서 35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2년간을 바로 또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무장 독립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장면 1. 첫 번째 장면 1. 요게 1920년이 되겠어요. 1920년. 요거를 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5년간이 장면 2, 다음 장면 2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925년부터 1930년대 전반, 1930년대 전반, 요렇게 세 번째가 당연히 장면 3이 되겠죠. 장면 3이 될 것이고, 다음에 자 1934년, 35년 이 이후, 즉 1930년대 후반과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장면 4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를 해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냐, 어느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까다롭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무장 독립전쟁. 이것이 정말로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한데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군한테 승리한 거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뭐 청산리 전투 뭐 그거 하나고 거기에다가 봉오동 전투가 먼저 있었어요. 뭐 그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정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전쟁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참으로 많은 독립군 부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독립군 부대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기 좋으라고 한 곳에서만 계속 싸우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계속 무슨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한국사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장 독립전쟁, 일제강점기의 무장 독립전쟁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어렵게 내용이 나오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어렵게 내면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 어려운 내용 가운데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 작은 것만 좀 정리를 해 놓으면 그 내용 안에서 바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아주 정직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무장 독립전쟁을 1920년부터 1945년까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각각 이렇게 장면 1, 2, 3, 4로 나누어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어렵다고 하는 무장 독립전쟁 해결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장면 1부터 우리 할 건데요. 장면 1은 그냥 1920년입니다. 1920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1920년이고요.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면 1은 한마디로 간도, 장소적 배경은 바로 간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간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면 2하고 장면 3은 바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이제 범위가, 장소적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장면 2도 만주, 그리고 장면 3도 만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만주에서 열심히 싸우시다가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합니다. 중국 본토. 그래서 장면 4가 바로 중국 본토. 중국 본토에서의 활동이 되겠다. 독립군들의 활동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저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어딘가에 적어 놓으셨죠?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우리 한번 지도로 한번 가봐요. 지도에서 하나씩 장면 1부터 하나씩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십시오. 자, 장면 1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산이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고 우리가 오리지널 간도, 그럼 바로 이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만강과 토문강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강 사이에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사이간자를 쓰고, 그리고 두 개의 강 사이에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섬도자를 써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간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간도는 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처럼 보이는 내륙 중에 내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군대가 참으로, 독립군 부대가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장면 1 하고 있는 중이죠. 장면 1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장면 1 하나씩, 여기가 바로 제가 지금 지운 부분, 여기가 바로 장면 1의 장소적 배경인 바로 북간도 지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장면 1은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 우리가 일본한테 아주 크게 이긴, 대승을 거둔 두 개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아니겠어요? 바로 장면 1에 제목을 달자라고 한다면 봉오동과 청산리, 봉오동 앤드 청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한능검에서는 지도가 참 잘 나오니까요. 봉오동하고 청산리를 우리가 또 이렇게 딱 지도에서 바로 딱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봉오동 어디냐면 우리 한반도의 제일 위에
바로 여기가 바로 봉오동입니다. 여기가 바로 봉오동. 네, 눈여겨봐 주세요. 자, 여기가 바로 봉오동이고, 자, 그리고 청산리는 우리 간도의, 네, 이 북간도 지역의 뭐 그냥 중심, 네, 중심, 정가운데, 한가운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청산리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봉오동이 조금 위쪽에 있고, 그리고 네, 아래쪽에 청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우리가 승리한 전투고, 그리고 둘 다 장면 1은 모두 연도는 1920년이다라는 거. 네. 자, 이 봉오동 지역, 청산리 지역 모두 우리 독립군들이 네, 바로 그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일단 여러분, 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바로 이 간도 지역의 네, 중심 독립군 부대고, 또 청산리 해서 이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을 하시던 이 우리의 네, 독립군 부대, 네,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독립군 부대가 있었죠.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대한 독립군, 그리고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정서가 중심이 되는데요. 일단은 대한 독립군은 사령관이 누구냐? 홍범도 장군. 자, 그리고 북로군정서는 사령관이 김좌진 장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간도 지역에 서간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우리 독립군 부대는 끊임없이 바로 여기, 여러분 이게 무슨 강이죠? 두만강. 그리고 이 강은 무슨 강이죠? 압록강. 끊임없이 이러한 압록강, 두만강, 이 강을 건너서 우리 국내로 진입을 해서 일본에게 아주 강한 타격을 입힌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서 원래의 기지로 돌아가는 게 이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바로 국내 기습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제일 먼저 이 대한독립군과 이 연합부대, 이 군무도독부군, 또 국민회군과 같은 이러한 연합부대가 바로 결성이 되면서 바로 이러한 연합부대가 바로 네, 국내로 들어왔다가 또 일본군에게 아주 강한 타격을 입힌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적에 일본군이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아오는 일본군을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봉오동에서 완전히 선멸한 이 전투가 바로 다름 아닌 봉오동 전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보다 더 깊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도 소설책 한 권입니다. 네, 그거 여러분 그거 다 공부하다가 다른 것도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니까요. 요 정도가 바로 봉오동 전투다.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완전 열받은 일본은 네, 대규모의 군대 2개 사단, 대규모의 군대를 봉오동 지역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봉오동을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여요. 두만강 안쪽인가요? 봉오동은 두만강 바깥쪽인가요? 두만강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연히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네, 일본의 식민지는 이 두만강 안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땅인 이 봉오동 지역으로 일본군이 많은 군대, 2개 사단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자작극을 하나 꾸미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훈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훈춘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훈춘이다. 이 봉오동 이러한 지역은 당시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산적 그러면 어디 있는 강도죠? 강도는 강도. 이 적은 도둑 적자인데요. 이거는 산적, 그 강도란 뜻입니다. 산에 있는 강도가 바로 산적이잖아요. 산속에 오솔길을 누가 이렇게 짐 들고 지나갈 적에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포스로 나타나가지고 길막한 다음에 가진 거 다 내려놔. 그게 바로 산적이죠. 여러분 해적은 어디 있는 강도죠? 배 타고 다니면서 네, 바로 다른 배를 약탈을 하는 게 바로 해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적은 뭘까요? 말맞자입니다. 네,
말 타고 다니는 강도단을 바로 마적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지역에는 마적단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마을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데려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마을을 막 불지르면서 마을에 있는 모든 재산을 그냥 한숨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그냥 탈취해 가버리는 이러한 나쁜 이런 마적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 혼춘 지역에 가장 악명 높은 마적단을 고용을 합니다. 일본이 알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적단 두목한테 혼춘 지역에 정해진 날짜에 우리 혼춘 지역으로 와가지고 혼춘 영사관 공격하고 일본이 몇 명 죽이고 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황당하겠죠? 아니 니네 국민을 우리가 왜 공격을 하고 왜 죽여? 그냥 돈 주니까 그냥 알아서 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적단은 시키는 대로 돈 받고 혼춘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해진 날에 약속한 날에 공격을 해서 일본 영사관을 파괴하고 일본인을 죽이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봉오동 지역을 일본군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일으킨 자작극이 바로 훈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기 국민들 죽인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이거는 이 사건은 바로 봉오동에 있는 얘들의 소행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바로 우리가 모두 섬멸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면서 이계 사단을 바로 이렇게 봉오동 지역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춘 사건. 그래서 여러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일본군이 봉오동 지역으로 막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러분 봉오동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 부대는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요? 청산리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연히 일본군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청산리 지역에서 우린 대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산리 지역은 지금도 아주 빽빽한 숲속이에요. 아주 빽빽한 울창한 산속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침엽수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창한 산림 속에서 바로 일본군하고 우리 독립군 연합군, 이 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모든 독립군 연합군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5박 6일 동안 이 울창한 숲속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싸우는데 그 5박 6일간의 그 쫓고 쫓기는 숨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러한 5박 6일간의 이 서바이벌 게임의 결과를 봤더니 우리의 대승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기면서 일본군을 거의 전멸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다?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대한독립군도 청산리 전투에 당연히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되는 군대는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면 1의 끝이에요. 딱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 2가 시작이 되겠어요. 장면 2가. 장면 2 보겠습니다. 자, 장면 2부터는 우리가 좀 슬퍼져요. 장면 1에서는 우리가 크게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2부터는 이제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 참 나빠요. 얘들이 2번이나 우리한테 연속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이 간도 지역의 마을에다가 한국인 마을에다가 분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군들이 2번이나 패배한 그런 어떤 분을 어디에다가 이제 분풀이를 하게 되냐면 이 간도 지역에 한국인 마을마저 찾아다니면서 한국인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하면서 마을을 불지르는 그래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죽었는지는 이게 집계가 잘 안 됩니다. 어느 학자는 2만 명이라 그러고 어느 학자는 5만 명이라 그러고 아무튼 무수히 많은 선량한 우리 간도 지역의 주민들이 일본군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학살을 당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간도 참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에 바로 이들이 바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 참변도 사실은 1920년이에요. 1920년.
그래서 여러분 봉오동 전투 그리고 그리고 훈춘 사건 그리고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이 모두 1920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도 참변을 겪으면서 이 간도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 부대는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계속 이 간도 지역에 있으면 우리 주민들 다 죽겠다. 우리가 얼른 간도를 떠나야겠다. 라고 해서 당시 10개가 한참 넘는 우리 독립군 부대가 모두 다 일제히 간도를 떠나서 바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면 2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이 당시는 1920년이니까요. 이미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1917년에 무너지고 1917년에 소련이 되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쪽은 소련 땅이 되는 거죠. 연해주 소련 땅. 그리고 이쪽은 중국 땅인데요. 제가 소련 땅과 이 중국 땅의 경계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란 선 왼쪽이 중국 땅이고 그리고 노란 선 오른쪽이 연해주의 소련 땅이 되는데요. 여기에 싱카이호라고 하는 거의 경기도만큼 큰 엄청나게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네, 이 호수 요쪽 건너편 요쪽은 중국 땅이고 이 호수 요쪽은 이제 소련 땅이 되는데요. 호숫가 중국 쪽의 호숫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밀산부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밀산부에 바로 우리 한국인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밀산부에 한국이 흥하는 동네다라고 해서 밀산부 한흥동이라고 하는 한국인 거점 지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 부대가 모두 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밀산부의 한흥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였더니 한 4,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모든 독립군이 하나의 군대, 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독립군단 이름이 뭐냐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군단이 바로 이때 창설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 내에서 각 부대의 사령관들이 사령관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독립군단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일본군과 싸울 것인가를 회의를 했는데 당신 여러분 이미 소련이 있잖아요. 러시아 무너지고 레닌이 소련을 통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소련의 레닌이 약소민족의 해방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련 땅으로 이동을 하자. 그래서 소련군과 함께 연합을 해서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의 활동 방향으로 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은 바로 소련 땅인 저 위에 공간상 제가 점프를 해도 안 닿아요. 점프를 해도 안 닿는 이 만주에서 한참 더 위에 시베리아 쪽에 공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그냥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소련의 도시로 가거든요. 소련의 도시. 그런데 이때는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여러 도시들이 자유 해방을 얻었다라고 해서 자유시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스보보드니의 별명이 자유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 스보보드니로 이동을 했는데 소련하고 연합을 하려고. 그런데 소련군이 대한독립군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깬 거죠. 소련군이 대한독립군단을 공격을 해서 일단 그 대한독립군단을 그 장갑차로 이렇게 전체를 다 에워싼 다음에 모두 무기를 버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군인한테 무기 버리라 그러면 군인이 탁 내려놓나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 들고 있었더니 일제히 기관포를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이 바로 다음 해인 1921년이거든요. 그래서 간도 참변 이후에 또 한 번의 참변을 겪는데 그거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냐면 자유시 참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소련군이 공격을 한 거는 참 사연이 길어요. 그런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소련을 믿고 갔는데 소련이 공격해서 당했다. 그게 자유시 참변이다. 요렇게만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그게 1921년 1년 후인 자유시 참변. 계속 여러분
이런 어떤 시련이 네,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 독립군은 다시 만주 지역으로, 시베리아 지역에서 만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자, 이쪽은 또 우리가 혼동이 되니까 좀 얼른 지우고, 네. 그래서 우리 만주 지역으로 다시 내려온 우리 독립군은 제일 위쪽에, 네, 북만주 지역에다가 바로 독립군 기지 하나를 다시 건설을 하고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독립군 기지가 독립군 기지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또 통치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정부의 기능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독립군 기지 겸 정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민부, 제일 위쪽에 신민부라고 하는 그런 독립군 기지 겸 정부가 탄생이 된 거예요. 탄생이 된 건데 사실은 더 높지만 이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제가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 대한통일부라고 하는 통합정부가 생겼었는데요. 그것이 다시 나눠져 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참의부.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가장 긴밀한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참의부, 그리고 가운데에 정의부. 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만주에 세 군데에,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 개의 독립군 기지 겸 독립군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할 수도 있죠. 아니 왜 만주에 하나가 생기면 되는 거지? 왜 세 개?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만주는 지금도 넓어요. 지금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하면 뭐 카톡이나 뭐 전화 뭐 모든 방법을 다 훌륭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통과 통신이 지금 같지 않았던 약 100년 전 여러분 이때에는 공간적 거리는 똑같다 할지라도 네, 이런 어떤 세 지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그냥 하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넓은 이 지역에 그나마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바로 이렇게 보호하고 통치하는 세 개의 정부가 생긴 것도 참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정부가 바로 1923년 순서대로 1924년 그리고 1925년 이렇게 1년 차의 그 텀을 두고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정부를 우리는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맨 밑에가 참의부, 가운데가 정의부, 그리고 맨 위에가 신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삼부를 없애고 싶겠죠. 네. 그래서 없애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 이 지역은 만주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만주 지역. 만주는 누구 땅? 만주는 물론 우리 땅인데 당시로서는 여기는 중화민국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중화민국. 청나라는 1911년에 이게 신해년이거든요.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고 바로 공화국이 중국에선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국가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원에 의해서 중화민국이 탄생을 하고 순원은 곧 이후에 이제 은퇴를 하고 당시 중화민국은 누가 이끌고 있었냐면 바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이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회주의는 3.1운동 이후 1919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중 얘기입니다만은 이후에 중국 이때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도 사회주의가 막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중국 공산당. 처음에 중국 공산당은 매우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뭐 마오쩌둥, 뭐 모택통이나 뭐 이런 어떤 중국 공산당의 중심 인물들은 매우 중국 공산당을 힘들게 꾸려가는 중국 국민당에 비교하면 아주 힘이 없는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체였는데 마오쩌둥 뭐 적진 않겠습니다. 네. 나중에 중국 국민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싸워요. 중국 안에서 싸우니까 이거를 국공내전이라고 하거든요. 국공내전. 처음에는 밀렸지만은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냐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나중 얘기예요. 네. 현대로 가서. 자, 요건 잠깐 지우고 1949년에 결국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은 어디로 가냐면 타이완 섬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의 타이완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타이완의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는 누가 차지한다?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면서 바로 중국 공산당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인 어느 국가를 만들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과정도 우리 한국사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20년대를 공부하고 있죠. 1920년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인 중화민국인가요? 중화민국이죠. 네, 그래서 당시 중화민국의 상황에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또 우리가 지우고요. 네. 자, 그래서 당시 일본은 이 삼부를 전부 다 없애고 싶은데 당시 이 만주는 중화민국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군이 함부로 들어가서 이들을 공격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참의보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또 하나의 지도가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민국은 어디가 수도냐면요. 여기가 상하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사실 여러분 상하이는 그 중국의 아주 큰 강에서 양쯔강, 뭐 양자강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이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양쯔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대요. 양쯔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길고 긴 양쯔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상하이입니다. 여기가 바로 상하이. 그래서 이 상하이에서 양쯔강을 따라서 안쪽으로 거슬러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에 굉장히 큰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난징이에요. 중화민국,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여기 있었다라는 거. 난징, 수도가 바로 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은 힘이 강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중국 본토를 모두 다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은 이 난징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만의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외의 모든 지역, 여러분 만주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중화민국의 영향력이 아예 통하지 않는, 아예 미치지 않는 무정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면 언제나 그 지역에 가장 힘 있는 누군가가 그 지역을 알아서 통치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일신라 말기에 바로 호족들이 바로 일어난 것도 바로 신라가 중앙정부의 그 경주 금성의 영향력이 모든 영토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호족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 지역 역시 무정부 상태였고 무정부 상태를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을 알아서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한 사람들, 각 지역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지방 세력가가 있었는데, 다 군대를 갖고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군벌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만주 지역의 만주 군벌이 제일 셌어요. 제일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만주 지역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만주 군벌한테 바로 알바를 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쪽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은 당시 만주 지역의 만주 군벌 장쩌린 만주 군벌, 만주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만주 군벌, 이 사람 이름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쩌린한테 알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 군벌, 이 장쩌린의 군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런 어떤 우리의 삼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군한테 넘기면 그 숫자만큼 일본군은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네, 대신 일본군을 대신해서 이 만주군벌이 우리 독립군을 잡아서 넘기는 색출작전을 네, 바로 알바를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바를 맡긴 물주가 이름이 뭐냐? 당시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인 미스야 미야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야하고 장쩌린이 맺은 이 알바 협정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다름 아닌 미스야 협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이 1925년인데요. 이 미스야 협정 이후부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독립군이 굉장히 많이 잡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조선말을 쓰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인은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네, 독립군이라고 하면서 일본어는 넘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부는 이 미스야 협정으로 아주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시련이 있네요, 여러분. 첫 번째 시련은 간도 참변 1920년, 두 번째 시련은 그 다음해인 1921년에 자유시 참변,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이 바로 다름 아닌 미스야 협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부는 이 미스야 협정으로 굉장히 강한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3부 안에서 어떠한 또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지금 힘든 판국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3부를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들에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전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해서 3부는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 다음부터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장면 3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미스야 협정으로 인한 이 부분이 바로 장면 2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3부 통합운동, 여기서부터가 장면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부 통합운동 장면 3이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가 합쳐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역사는 여러분 3부가 통합하면 당연히 1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로 완전히 합치지 못했습니다. 3부가 통합이 되었는데 우리의 역사는 둘로 줄이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념 대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독립군 가운데에서도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우리 민주주의 계열의 독립군이 또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있었냐면 이 신민부 쪽에, 북쪽에 북간도 지역에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들이 비중이 더 높았고, 그리고 사회주의 쪽의 독립군은 어느 쪽에 비중이 높았냐면 사회주의 쪽의 독립군들은 이제 남만주 쪽에, 이 남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계열은 바로 여기 이들이 중심지를 갖고 있는 여기 이 북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또 사회주의대로 남만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밑에 있는 사회주의 3부 통합운동 해야지, 올라와 그러고, 사회주의는 밑에서 위에 있는 민족주의 하나가 되기로 했잖아, 자 그럼 너희들 모두 내려와, 여기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기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한쪽이 양보가 돼야 이게 하나가 되는데 끝까지 양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북쪽에서 정부 하나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남쪽에서 정부 하나 만들어져서 그래서 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1920년대 후반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로 민족주의는 혁신의회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국민부라고 하는 정부를 또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합쳐져서
하나의 정부가 정부가 되지 못하고 세 개의 정부가 합쳐지긴 합쳐졌는데 민족주의 계열의 혁신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국민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부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만족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혁신의회는 집권정당, 이건 정부 이름이고요. 민족주의 계열의 정부 이름이 혁신의회고, 이 혁신의회 정부 속에 집권정당은 한국독립당, 이게 정부 이름이고 그 정부 속에 있는 집권정당 이름이 한국독립당이에요. 네, 그리고 당연히 군대도 있겠죠. 그 군대는 이름이 참 외우기 쉽습니다.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바로 창설이 되고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부가 정부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에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집권정당이 이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과 이름도 같아요. 네, 바로 이들의 군대는 이름이 뭐냐면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군대가 바로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1920년대 후반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혁신의회는 집권정당 한국독립당, 군대는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 북로군정서에 그 김저진 장군은 그 이후에 이제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지청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을 이제 이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주의의 국민부라고 하는 하나의 정부는 집권 정당이 조선혁명당, 그리고 군대는 조선혁명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은 양세봉 장군.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이 삼부통합운동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예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미스야 협정은 누구랑 누구가 맺은 거죠? 1925년에 만주 군벌, 여기는 이 지역에 만주의 중국군, 중국군하고 중국군하고 그리고 일본이 맺은 협정이죠. 일본의 미스야하고 만주 군벌인 그 장쩌린하고 맺은 건데, 그래서 이때에는 일본은 물주, 그리고 중국군은 알바생이 돼가지고 바로 중국군이 일본을 대신해서 바로 우리 한국인들을 잡아다가 일본한테 넘기면 일본이 그에 따른 대가를 주기로 대가를 주는 거죠. 당시 뭐 조견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병사는 얼마, 그리고 장교는 얼마, 사령관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대가를 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야 협정이 찌지직 1931년에 깨지게 돼요. 여러분 1931년 하면 느낌이 확 오시는 거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이 만주로 쳐들어간 사건이 바로 1931년 만주사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군은 황당해진 거죠. 그 전까지 일본은 자신들한테 돈 주는 물주였다라는 겁니다. 물주였던 일본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만주사변 이후부터는 일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주에서 뭐가 되는 거죠? 중국군의 적이 되는 거죠. 애니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물주 계약은, 알바 계약은 당연히 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군이 이제 일본과 싸우게 되고, 우리는 원래부터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큰 적, 일본군을 몰아내야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중국군은 잡으러 다니고 우린 도망 다녔는데, 바로 이 중국군과 우리의 한국군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얘들이 너무 세니까 공동의 적인 일본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만주사변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한중연합작전, 이 만주에서의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한중연합작전이 바로 만주사변 이후에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우리 중국군 가운데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의 중국군이 있고요.
민족주의 계열의 중국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과 중국군은 같은 이데올로기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중국군은 사회주의 한국군하고 연합하고 민족주의 중국군은 민족주의 한국군하고 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은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의 한중연합작전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한중연합작전 이렇게 두 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예습이에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회주의 중국군, 중국의용군과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국군인 중국의용군과 사회주의 한국군인 조선혁명군은 요렇게 연합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의 한중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두 번 이깁니다. 바로 이 남만주 지역에서 이들이 다 남만주에 있으니까요. 영릉가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또 흥경성 전투에서도 또 크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한중연합작전의 큰 승리는 이렇게 두 개, 영릉과 흥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군인데 이들은 민족주의 계열의 중국군,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요거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네.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바로 또 일본군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 또 아주 크게 여러 번 이깁니다. 특히 최초의 승리인 쌍성보 전투,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 또 사도하자, 또 대전자령 전투. 자, 요 정도만 제가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릉과 흥경선 정확한 위치 모르셔도 돼요. 영릉가하고 흥경선은 바로 이렇게 남만주 지역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은 쓰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됐는데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은 조금 위쪽 북만주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우리 이미 공부한 거 있어요. 1932년이 되면 1932년 다음 해인 1932년이 되면 바로 일본은 바로 만주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식민지 국가를 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1932년 만주국을 세운 이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이런 어떤 일본한테 계속 공격을 하는 저항을 하는 이러한 군대를 없애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국 세워진 이후에 일본군은 만주 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주 대토벌작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 일본군한테 저항을 하는 우리 한국군과 중국군을 모두 다 없애기 위해서 전개할 토벌작전이에요. 바로 영릉과 흥경성,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는 바로 만주 대토벌작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거둔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1932년, 1933년, 쌍성보 1932년부터 대전자령까지 1933년 이 모든 전투는 1932년에서 1933년에 걸친 전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우리는 이겼지만은 만주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그림의 큰 이 전쟁에서는 결국 우리는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여러 번 승리했지만 결국 1934년 무렵이 되면은 결국 이들은 이런 일본군한테 이 숫자의 수적인 열세에 의해서 결국 일본군한테 결국 토벌이 거의 된다라는 거죠. 거의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여러 번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전멸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냐면 중국 본토로 가서 바로 중국 본토에서 일본군과 또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래서 이 만주 대처벌 작전을 계기로 해서 1934년, 1935년 무렵이 되면은 이제 이 만주 지역의 우리 군대들은 대부분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장면 4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중일전쟁 속에서 바로 중국 본토에서
우리 한국군과 중국군이 그리고 일본군이 바로 중일전쟁 속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장면 4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다음 강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금 1930년대까지 더 붙여가지고 예습을 해서 바로 장면 1, 장면 2, 장면 3의 무장 독립전쟁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장 독립전쟁은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끝부분에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슬라이드 보시면서 의열투쟁을 공부를 해야겠죠. 방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는 군대 대 군대로서 일본군과 우리 독립군이 군대 대 군대로서 싸운 독립전쟁이 되겠고, 이것은 의열투쟁, 제임스 본드 같은 한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일본의 이 적의 아주 중요한 원흉 한 명을 그냥 빵야 하고 처단을 하는, 또 폭탄을 던지는 그런 어떤 의거를 일으키는 투쟁을 바로 의열투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열투쟁을 하는 의거단체는 크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의 의열단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민족주의 계열의 의거단체인 한인애국단,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열단 먼저 나왔어요. 의열단은 한인애국단보다 먼저 생기거든요. 의열단은 1919년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먼저 나왔어요. 자, 의열단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결성은 만주 길림에서 사회주의 김원봉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의열단은 결성이 되게 된다. 1919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지침, 이 김원봉 선생님이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될 만한 멋진 문서, 멋진 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서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만들어준 의열단의 행동 지침 선언문, 이것이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언문을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 되겠어요.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한인애국단보다 먼저 만들어진 만큼 활동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 최수봉이 밀양경찰서, 그리고 김익상이 조선총독부 공격, 김상옥이 종로경찰서 공격, 그리고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5개는 모두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박재혁 의사가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폭탄 투척, 최수봉이 밀양경찰서에 폭탄 투척, 김익상이 조선총독부에,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그리고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이름들과 사건들 나오면 여러분 어느 단체를 떠올려야 돼요? 바로 의열단을 딱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의열단은 방향전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의열단원 한 명이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면서 누군가 적의 원흉 한 명을 처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단을 해도 표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의열단 한 명이, 우리의 소중한 의열단원이 가가지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면서 일본의 육군 대장 한 명을 죽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본 육군 대장은 무한 리필이에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중장한테 견장을 딱 달아주면 대장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시켜주면 대장 될 수 있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에 일어났던 개인 투쟁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은 우리가 집단 투쟁, 단체 투쟁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제는 군대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당시 중국의 육군사관학교인 황푸군관학교에 모두 입학을 해요. 모두 입학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공부를 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잘 알게 된 다음에 이들이 난징에 돌아와가지고 황푸군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바로 학생들을 받아서, 생도들을 받아서 바로 군대 훈련을 시키게 되니 그 학교 이름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몰라서 군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중국의 육군사관학교인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알게 된 다음에 배운 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은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난징에서 네,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하다가 네, 민족혁명당을 난징에서 1935년에 이제 결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족혁명당은 우리 다음 강인 제41강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의열단을 정리해 주시고, 의열단은 정말 요즘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의열단 나오면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한인애국단. 우리 지난 강의에서 예습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속에 있는 의거단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다.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의거 두 개가, 큰 의거가 두 개가 있죠. 네, 우리의 그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네, 단원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자, 제일 먼저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이봉창 의사고요. 그리고 이것을 중국의 국민일보가 아주 크게 상하이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때 일본 국왕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지난 강의 기억하십니까? 일왕 불행불중.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일본이 1932년에 상하이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그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한 그 기념식을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에서 거행을 할 적에 여기를 그냥 홀랑 날려버리신 멋진 분,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윤봉길 의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자, 이렇게 두 분은 바로 한인애국단 소속의 네, 바로 이런 단원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열단에 해당하는 항목하고 한인애국단에 해당하는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이게 섞여 있을 때에도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의열단, 요건 의열단, 요거는 한인애국단 이런 식으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열단은 사회주의 계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정부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우리 민족주의, 민주주의 계열에서 만든 의거단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분도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커요. 네, 제3대 촌조 사이토 마코토가 바로 우리나라의 네, 새로운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하실 적에 바로 이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신 분, 멋진 분입니다. 지금의 그 서울역이에요. 지금의 서울역 자리에. 그래서 이분의 동상이 바로 그 폭탄을 투척하신 바로 서울역의 그 자리에 이분의 동상이 있죠. 여러분, 이분 누구십니까? 강우규 의사. 네, 결국 성공을 하진 못했고요. 네, 다른 어떤 당시 조선 총독부의 앞잡이들은 처단했습니다. 그 폭탄에 네, 처단이 됐는데 사이토는 살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강우규 의사는 결국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강우규 의사가 66세였대요. 네, 여러분 지금 66세는 뭐 많다, 나이가 많다, 할아버지 뭐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 의거가 1919년입니다. 100년 전에 66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령이라는 거죠. 그 당시 우리의 네, 당시 정서로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바로 그 나이에, 당시 그 나이에 젊은이도 하기 힘든 바로 이러한 의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분도 여러분, 네, 의열단, 한인애국단 못지않게 이분도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